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에 배웠던 진나라에 대한 내용 쭉 정리할 거고요. 한나라에 대한 내용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나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여러분이 한나라도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나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진나라는요, 서쪽 변방자리에 위치한 제후국, 즉 제후가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221년은요, 그렇죠,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그 시대를 기점으로 이제 춘추전국시대는 끝납니다. 오케이? 이 전국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진나라 세력이 왕창 커져요. 전국시대는 주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능하고 좀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그런 가치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뭘 위해서 부국강병을 위하여 뛰어난 학자들을요, 모와 모에 관계없이, 신분과 국적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우대하고 그들의 사상을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학자나 사상가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르는데 총 4가지의 그런 관념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유도, 묵법. 그래서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유가는 예와 인을 강조하였고, 공자, 맹자, 순자가 유명하였어요. 그리고 도가는 자연의 순리에 말 것을 살 것을 강조를 하였고요. 묵가는 병민의 입장에서 자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였다. 묵가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죠, 묵자였어요. 그리고 도가는 제가 방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가에는요, 노자, 그리고 장자, 이 2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다. 그리고 법가는 이따가 이제 진나라에서 굉장히 포커스로 맞춰지는 것이에요. 법을 중심으로 좀 강하게 그 법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항, 그 다음에 상항, 이사, 한비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진나라를 볼게요. 진나라는요, 누가 지금 나오죠? 상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상항은 법가를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의 재상. 굉장히 꽤 높은 위치에 있죠. 상항이 이제 법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요,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과 군사력이 쭉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사람이 있겠어요? 시황제. 그 사람의 이름은 시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처음으로 왕이라는 호칭 대신에 황제, 하늘의 신과 같다는 의미에서 황제를 사용한 사람이고요. 진의 시황제여서 진시황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요, 경쟁국을 이제 차례차례 진압을 하게 되면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는데 그게 몇 년이다? 기원전 221년이다. 이로부터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그림들을 보면서 얼마나 시황제의 그 권력이 대단했는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시황제는요, 통일 정책을 세웁니다. 자, 통일 정책을 세우는데 모든 권력이 자신한테 모이도록 해서요, 가운데로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왕실의 힘이 떨어진 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봉건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봉건제라는 것은 아보카도 생각하면 됐어요. 도읍 일대는 왕이 정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왕과 이제 혈연 관계에 위치한 사람들이 제후를 삼아서 주변 부분을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이 봉건제였는데, 이 시황제는 뭘 선택하냐? 9년제를 실시합니다. 9년제라는 것은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을 이렇게 행정구역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관리를 파견하는 겁니다. 혈연관계 아니에요. 어쨌든 이 9년제를 이제 직접 관리를 보내서 다스리게 됐다.
사상은 법가 중심이었죠. 진나라는요, 무조건 법가예요. 그래서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반대를 하는 그런 사상과 학자들을 무조건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통일이 된 거니까요. 다 그 각자 나라만의 특징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뭐 그런 돈의 그것도 범위도 다르고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보셔도 여러분 길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두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 시황제가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백성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계속 억압하니까. 그래서 진승오강의 난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진승오강의 난 기억하시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한나라 볼 겁니다. 한나라. 자, 진이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중국이 완전 혼란해졌어. 그러는데 자, 중국 혼란해졌어요. 그때 한나라의 유방 즉 고조가 초에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글씨를 써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필기를 일단 앞에 부분만 해보았어요. 그럼 같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자, 한의 유방, 그러니까 고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초의 항우를 물리칩니다. 자, 우리 전의 내용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진나라 멸망했어요. 진나라 멸망하니까 진시황제가 그러니까 시황제가 죽고 나서 시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중국 최초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진승오강의 난,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진승오강의 난이 일어나서 멸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중국이 잠깐 혼란했다가 한의 유방이 초의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요? 한의 유방, 즉 초의 항우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한의 유방이 중국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통일이 된 게 이제 기원전 202년이 됩니다. 자, 어쨌든 물리치면서 이제 중국 다시 통일됐고, 한은요, 무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제 사람입니다. 무제라는 사람이 이제 왕권을 딱 잡았을 때 이르러서 국력이 완전 확 올라와요. 국력이라는 것은 나라의 힘을 말합니다. 나라의 힘이 엄청 세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제는요, 모든 지방에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 이거 뭐였습니까? 군현제죠, 군현제. 자, 군현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누가? 무제. 그래서 한의 무제다라고 해서 한무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한무제. 오케이. 자, 한무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한의 유방이 곧 이제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거는 군과 현을 설치하여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중앙집권 체제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네, 여기에서 나오죠. 여러분이 이번에는요. 전에 배웠던 내용이 다 합쳐질 거예요. 어떻게 합쳐지냐면 자, 우리가 진나라에서는 어떠한 체제를 사용했었나요? 자, 진나라는 군현제를 사용했어. 지금 여기 중국 그 문명이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 봉건제를 사용합니다. 주나라가 봉건제를 사용한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시황제가 그렇죠. 군현제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무제라는 사람은 이걸 다 합쳐버립니다. 자, 처음에 주나라는 그렇죠. 봉건제, 진나라는 군현제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원래 주나라는 봉건제, 진나라는 군현제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제라는 사람은 봉건제와 군현제를 합쳐버려요. 둘 다 더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았냐면요. 제가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카도를 데리고 올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원래 봉건제라면 봉건제 생각해 볼게요.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혈연관계에 위치한 제후들이 다스린다 라는 거였고, 군현제는 뭐였습니까?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또 현으로 나누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한 자신이 놓은 관리들이 자신이 파견한 관리들이 여기를 담당해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현제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군현제를 다 합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제가 이름을 안 써드렸네. 군국제를 실시한다. 군국제. 오케이. 자, 군국제는요, 중앙에는 군현제, 지방에는 봉건제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예요. 자, 중앙에는 군현제. 군현제는 뭡니까? 이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그 밑에 현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 나눈 거예요. 막 나눠가지고 누가 해? 관리. 왕이 파견한 관리들이 합니다. 글씨가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관리들이 일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남은 데를 이제 왕이 직접 그 혈연관계에 있는 제후들이 여기 지방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봉건제, 여기는 군현제. 그러면 군국제라는 것은 중앙은 군현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은요, 혈연관계가 맞나요? 아닌가요? 혈연관계가 아니고요. 봉건제는요, 혈연관계가 맞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역사를 좀 보자면요, 지방에 있으면 왕이 점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후들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주변을 혈연관계에 위치한 사람들로 하면요, 말 소통이 일단 빨라요. 왔다 갔다가 가족들이니까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을 사람들이 이제 지방을 담당하기 때문에 왕은 이 가운데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죠. 관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황제가 보는데 조금 조금 그렇게 자기 가족은 아니니까 믿을 순 없을, 그게 가족보다 믿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가 있는 중앙에는 이제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직접 감시를 하고요, 황제가. 그리고 조금 먼면 자기가 손이 그렇게 잘 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봉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내용 갈게요. 자, 무제는 모든 지방에 군과 현을 설치하여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유학이라는 게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이 사회의 안정을 꾀다. 어떻게 육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육아. 왜냐면 우리가 제자백과 그 사상 중에서 4가지 있었어요. 유도, 묵법,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여기서 유가는 무엇입니까? 예와 인을 강조했죠. 공자, 맹자, 순자. 자, 그러면 이 유가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요, 예,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사회의 안정을 좀 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번에 멸망한 진나라가 법가를 사용해서 멸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법가를 사용할 일이 없죠. 그럼 쟤네들 법가 사용해서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그 반대인 좀 더 잘해주고 좀 순한 나라를 이렇게 탄압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 해서 유학 또는 유가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자, 무제는요, 영토 확장에도 힘을 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나와요. 지금부터라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쪽으로요. 여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조선 멸망시키고 베트남 이제 북부까지 영토 넓히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흉노 정벌에 성공을 해요.
근데 이 흉노 정벌을 성공을 하게 된 그 길이요. 정말 울퉁불퉁합니다. 정말 힘들었단 소리예요. 흉노 정벌하는 데가. 왜냐면 그 전까지의 왕들은요. 모두 다 흉노에게 재물을 바치고요. 공물을 바쳐서 자신의 정말 힘이 셌다고 해요. 정말 힘이 세니까 정말 흉노를 정말 막 그 정벌을 하고 싶은데 너무 세니까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돈으로 해서 평화를 사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하지만 무제는 흉노 정벌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너네 이거 안 줘. 이제 너네 재물 같은 거 안 줘. 하면서 이제 정벌에 성공을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이 흉노를 정벌하는 그 길에서요.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장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건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한해 무제는요. 오랫동안 중국을 괴롭히던 흉노를 치기 위해서,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건을 중앙아시아에 파견을 합니다. 왜냐면 흉노가 중앙아시아에 있었거든요. 중앙아시아에 파견을 했는데 여기서 무제는요. 흉노를 너무나도 정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가 그 힘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흉노족을 정말 싫어하는 대월지국에 가서 우리 한나라와 함께 이제 손 잡고 흉노족 무찌르자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장건이라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장건. 이따가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장건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대월지국 가서 우리 한나라랑 손잡고 흉노족 무찌르자라고 얘기를 전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가다가 흉노족한테 잡힙니다. 대월지를 찾아서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흉노족한테 붙잡힙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탈출을 하게 돼서 대월지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건은요, 대월지국은요, 장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흉노족과 정쟁하기 싫다. 지금이 좋다. 평화롭다. 라면서.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하늘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데도 이제 다시 흉노족한테 한번 잡혔다가 1년 만에 다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3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어쨌든 장건이 돌아온 뒤 이 서쪽 지역의 사정이 중국에게 알려지면서 서쪽에 놀라운 물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장건이 보고 온 것이죠. 그리고 대월지국과 이제 동맹은 맺지 못하였지만 황제이시여, 요쪽에는 이러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맛있고요. 이러한 것을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얘기한 거예요, 본 것들을. 그랬더니 그 사정이 거기 뭔가 많은가 보네? 그럼 우리도 교류해야겠다 하면서 이 중국에 알려지면서 한에서 서역으로 연결되는 교역로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교역로가요. 그 장건이 지나갔던 그 장건의 길을 따라서 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서 교역로가 생기면서 비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교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비단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오면서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이 보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은 집었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장건이라는 사람이 우선 여기가 한나라예요. 한나라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흉노족한테 잡혀요. 흉노족한테 잡히고 10년 후에 이제 대월지로 갑니다. 대월지로 가는데 어떻게 됐나요? 대월지로 갔다가 거절당하니까 여기에 와서 여기로 오다가 본 거예요. 신기한 물건들을. 신기한 것들을 다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잡혔다가 다시 이제 하늘로 돌아오게 돼요. 이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단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단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한나라가요, 밖으로도 지금 계속 전쟁하잖아요. 흉노랑도 막 정쟁하고 막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장건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제 밖으로 다니고, 그로 인해서 돈도 막 이제 막 뒤에서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 장건,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원정으로 인해서 한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완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제라는 왕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매하는 제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전매라는 것은요, 국가가 이 나라의 수입을 위해서, 나라의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것의 판매를 나라만 할 수 있는 거, 독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 우리 나라에서만 팔 수 있어요. 다른 상인들은 팔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전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소금과 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여기 소금과 철 전매하는 제도, 나라에서 전매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소금, 철 전매제인데, 그래서 염철 전매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중요했다는 사실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돈을 얻기 위해서 무제는 염철 전매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요, 이제 한의 쇠퇴. 그래서 한이 없어져요.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그 내용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을 약간 살짝 잘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처음에 누가 됐나요? 한나라의 유방이요, 초의 항우를 물리치고 나서 중국을 다시 통일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때 우리는 뭐가 나타난다? 군국제가 나타납니다. 군국제라는 게 이때 나타나요. 자, 무제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군국제는요, 유방 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제 때는, 그러니까 무제 때는요, 다시 뭘 한다? 9년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9년제. 자, 무제 때는 9년제 실시하고요. 유방, 그러니까 한나라의 유방, 처음에 딱 중국 통일됐을 때는 군국제를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한이요, 멸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무제 이후에 한의 정치는 완전 불안정해졌어요. 완전 불안정해졌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불안정하다는 말은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척. 자, 외척은요, 다른 나라, 외국인 할 때 외가 아니라요, 우리 외집? 그러니까 우리의 엄마의 엄마를 외할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 외자예요. 그래서 엄마 쪽 가문, 엄마 쪽 집, 그러니까 외척의 정치 개입이, 엄마 쪽의 정치 개입이 완전 많아졌어. 그랬더니 왕망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망은요, 신나라라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신나라. 그러다가 환은요, 갑자기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전에 있던 그 한나라를요, 전한이라고 부르고요. 그 왕망 이후의 한을요, 후한이라고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후한은요, 광무제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다스려지게 됩니다. 아까 전한은요, 한무제였어요. 지금은 광무제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후한의 말에 이르러서 다시 또 외척이랑 황관들이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죠? 막 장악을 하는데요. 그때 정치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굉장히 그 정치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농민들이 아유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이제 반란을 막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황건적의 난이에요. 자, 황건적의 난은요, 후한 말에 일어난 농민 반란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노란 수건을 썼기 때문에 황건적이라고 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자, 노란색 황건적의 난 기억해 주시면서, 자, 황건적의 난을요, 가끔씩 홍건적의 난이다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황건적입니다. 노란색이 포인트예요. 노란색. 빨간색 아닙니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노란색 황건적의 난. 자, 그러면서 국력이 갑자기 뚝 떨어졌네? 그랬더니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호족 세력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이 멸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 아까 쓰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제대로 하셨으면요, 느끼셨을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 제후 세력이 독립을 하면서 멸망하였다는, 그렇죠, 주나라? 잠깐만요. 지금 주나라인 것 같은데? 네, 주나라. 자, 볼게요. 정치가
여기 멸망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잠시만요. 주나라가 멸망하였다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영토확장, 주나라, 이복민족 진입. 그러면 여기 그 진나라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진나라 앞에 부분에 제자백가라. 네, 자. 기원전 8세기에 막주의 정치가 혼란해졌어요. 유목민족이 침입하고 수도를 옮깁니다. 왕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제후 세력이 독립하고 세력이 높아지니까 그때 멸망을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그 호족 세력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멸망을 하였다라는 내용. 여러분 다 누군가 이 왕을 도와주는 세력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요. 왕은 힘이 없어져요. 따라서 그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 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내용, 호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호족이라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호족은요, 대토지, 토지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요.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권력을 누리던 이들을 말해요. 밑에 백성들이 있고요. 그 백성들을 이제 딱 잡고 권력을 누리던 이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요, 유학을 공부하였고요. 중앙으로 진출하여서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소유하고요. 대토지 소유가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권력을 누리던 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권력을 누리면 나라를 이제 왕을 도와줬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도와주고 나 독립할 거야 라고 하면은 왕의 세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이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요 내용 괜찮으신가요? 황건적의 난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흐름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 하면, 자, 일단 정치 무제 이후에 전한에서 한무제 이후에 세력이 안 좋아졌어요. 정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적 개입이 막 심해져. 그래서 왕망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신나라를 이제 세웁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리죠. 근데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했더니 광무제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하는데, 그렇게 왕망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전한과 후한이다라고 나누게 됩니다. 이 후한의 말에 이르면서 외척과 황간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정치 어려워지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광건적의 난이다. 그랬더니 국력, 나라의 힘이 완전 뚝 떨어집니다. 이를 틈타서 이제 왕의 힘이 떨어졌다는 것은 제후. 전에는 주나라에서는 제후였고요. 지금 한나라에서는 누구? 그렇죠. 그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호족의 세력들이 독립을 하면서 한이 멸망하는 길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진의 시황제, 진시황제 때 탄압을 받았던 유학은요, 한 시기에 완전 발전했잖아요. 그죠? 진시황제 때는 어떤 게 이제 그걸 발전했었나요? 그렇죠. 법가가 발전했습니다. 법가 중심의 사회였어요. 법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힘들었어.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유가, 그 완전 반대되는 사상인 유가를 이제 한나라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우리 한의 유학 발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그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한은요, 수도가 이제 장안입니다. 이제 지금은 일단 제가 전에 한 거는 바로 멸망한 내용을 했는데요. 멸망하기 전에 이제 한에서 어떠한 유학들이 발전했고 어떠한 문화들이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한은요, 문화가 정말 번성을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자들과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좀 자유로운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학의 발전, 문화의 발전, 이제 눈여겨보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진의 시황제 때 유학은요, 완전 탄압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의 시황제 때는 법가를 중심으로 나라가 통치가 되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완전 반대로 해서 그 한나라는 유학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유학이라는 것은 예와 인을 강조하는 공자, 맹자, 순자. 자, 이 시기에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한의 무제는요, 유학자인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학을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유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요, 수도인 장안에다가 태학이라는 것을 교육기관인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태학. 그리고 지방에도 학교를 두어서 유학의 경전인 오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유학이라는 거 완전 나라의
그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유학에 관한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관리가 되었다는 말은 유학을 공부하면 출세한다라는 뜻과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 공부를 필수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영어와 같은 그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에서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유학의 경전을 정리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밝히려는 한문인 훈고학이 발달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진의 시황제 때 완전 다 싹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법가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상이나 학자들은 모두 다 싹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죽였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그 유학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유학 경전이 다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래의 의미를 밝히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훈고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였다라는 거였죠. 자, 한에서는요, 그동안 이제 흩어져 있는 걸 정리해서 훈고학이 발달하였다라는 사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한의 문화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 400년에 이르는 한 시기에 중국 정통 문화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고요. 사회의 윤리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사마천은요, 전한의 사람입니다. 전한 후한으로 나눴죠. 누구? 왕망을 기준으로. 근데 전한 사람이고요. 이 시기에 사기라는 것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사기는요, 이후의 역사 서술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기는요, 기전체라는 형식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표준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이 인도에서 한 나라로요, 비단길, 우리가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장건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장건이라는 사람이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장건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비단길, 요걸 우리가 비단길이라 얘기를 했었죠. 이 비단길을 따라서 불교가 이제 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발달해요. 그래서 이 재직법이라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만드는 게 쉬워지고요. 그러면 서적, 책 같은 게 널리 보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문과 문화가 발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동이라는 것은 지진을 관측하는 기구이고요. 혼천이는 천문과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예요. 이렇게 과학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나라까지 끝내보았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인도의 통일제국과 불교의 발전에 대한 내용 알게 됩니다. 인도에서 한나라로 이제 불교가 비단길을 통하여 불교가 옮겨졌다고 했죠. 그럼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인도에 불교가 있었는지 그 뒤로 한번 시간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도와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